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지금 전혀 없는 상태예요. 중동 상황, 국제 정치 불안 때문에 미국의 경제가 불확실성이 커졌다. 모든 걸 스탑.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스탑. 계속해서 이렇게 정체되는 포즈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입니다. 지금 오늘도 보면은 일본도 그랬잖아요. 다들 지금 전 세계가 watch and see. 우리 이제 관망 모드 이것으로 이제 다 변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케빈 워시 지명자도 옛날엔 매파적이었거든요.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갖다가 내리겠다고 비둘기적으로 나서도 지금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도 그렇고 많은 수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하는 상황이라면 하반기에 어떤 신용 상황이나 어떤 문제가 닥치지 않는 한 금리 인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인상까지 언급이 되는 상황이니 그러면 향후 금융시장 여파 이런 것들도 많이 걱정이 될 것 같거든요. 개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 생각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놓치면 기회도 멀어집니다. 단 한 번의 선택이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 확인해보세요. FOMC 나오고 오늘 이제 쭉 이야기 나오는 거 보니까 동결은 동결인데 매파적 동결이다. 뭐 이런 분석이 다수예요. 그래서 좀 본부장님 오시면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일단 동의하시는지 전반적인 총평 어떻게 보셨는지. 제 생각에는 아마 그 매파적이라는 게 뭐냐면 뭐 유가에 대한 불안정 앞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하나 들어갔고요 성명서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라는 어떻게 보면 뭐 인정을 하셨어요. 기자회견 때 그 두 가지 때문에 매파적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거기 하나에 더해가지고 혹시 워시 의장이 지명 그 인준을 못 받으면 자기 계속 할 거라고. 저도 이거 궁금했어요. 이사직은 자기 의장을 그만두더라도 이사직은 계속 할 것처럼 말했거든요. 그런 부분 혹시 영향을 안 줬을까요? 글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자기가 계속 하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최근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돈 너무 많이 썼다고 건축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사에는 끝까지 있을 것이다. 이게 뭐 이제 피하지 않고 있을 거라는 그런 얘기죠. 이제 이사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임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인준이 좀 늦어지고 있으니까 케빈 워시 의장이 좀 늦어진다면 자기가 뭐 계속해서 그때까지는 임시로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는 뭐 거치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얘기를 안 했고 사실은 지난번 FOMC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만약에 이제 다음 차기가 이렇게 지명이 된다면 그러면은 계속 남아 있을 것이냐 이사로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기회에 자기가 얘기하고 하겠다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언급을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얘기는 사실상 자기가 계속 이제 하겠다는 것보다는 저는요 이제 이사로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의장을 안 하더라도 이사 역할은 내가 하겠다. 그럼 결국 반대파가 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겠네요. 결국은.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오늘 이제 결정해서 그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있잖아요. 네.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지난번까지는 계속해서 몇 번 연속으로 금리 인하를 주장을 했었거든요. 바뀌었죠 이번에. 예, 저번 때도 사실은 두 사람만 스티븐 마이런 하고 크리스토퍼 월러만 금리 인하를 주장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마이런 혼자 남았어요. 원래 이제 안 시켜줘서 삐진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거 같은데. 다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오비락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얘기 뭐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말씀하셨지만 월러 의사도 동결로 돌아설 정도의 상황. 지난 FOMC와 이번 FOMC가 뭐가 달라졌냐라는 이야기에 이제 시작점이 될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어떤 것들이 달랐는지도 한번 이번에는 지난번하고 다른 게 S&P 리포트가 있죠. 한번 직접적으로 볼까요? 네. 예, 한번 보시죠. 성명서는 뭐 크게 많이 변한 건 없는데 이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찾는 사이에 제가 좀 여쭤볼게요. 사실은 원로이사가 이렇게 돌아설 정도면 어쨌든 12명 중에 11명이 동결에 동의를 하는 거고 어쨌든 뭐 시장 입장에서는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인하 1회도 1회인데 지금 인상까지 언급이 되는 상황이니 그러면 향후 금융시장 여파 이런 것들도 많이 걱정이 될 것 같거든요. 개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은 미국의 그 뭐 기준금리죠. 네. 페더럴 펀드 레이트는 모든 전 세계의 금리에 영향을 주는 금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예외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앞으로 한국은행의 그 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줄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한국의 국채금리, 국고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제 금리 중에서 각 나라의 금리 중에서도 가장 많이 지금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요. 최근에 그건 굉장히 큰 우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바이백을 하겠다 이런 구두 개입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앞으로 될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하니까 이것은 정말 중대한 발표인 거예요. 제가 아마 제가 깜빡하고 제가 지금 점도표를 안 넣은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예, 그렇지만 점도표를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면 말로 설명해 주셔도 말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2026년 올해죠. 26년 올해는 점도표가 대부분 이제 그 위원들이 3.25에서 3.75 사이에서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어요. 그 네. 말은 뭐냐면 지금 기준금리가 3.50에서 화면 보시면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3.75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이제 한 번 정도의 인하를 지금 예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망을. 그렇다고 하면은 내년에는 그럼 어떠냐? 내년에도 또 한 번의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 금리 상단이 올해는 하반기에 3.75에서 3.50으로 내려오고 내년엔 3.25로 내려가긴 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요. 2028년, 29년까지 나와 있는데 전부 다 2.0보다 훨씬 위에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앞으로 기준금리에 대해서 미국이 2% 물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이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시인을 했어요, 이번에 시인을 하고 그러면은 기자단들이 다음 질문을 당연히 하겠죠. 그럼 현재 기준금리가 충분히 제약적이냐?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서 이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가 나왔냐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제가 궁금한 게 장기물을 3.0에서 10bp를 올렸더라고요. 그 최종 금리를 원래 3.4, 3.1, 3.0이었는데 3.1로 올렸거든요. 사실 10bp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는 사실 모르겠고 어차피 파월은 2달 있으면 이제 나갈 사람이니까 저는 사실 크게 의미를 두지 않을 줄 알았는데 어제 뭐 PPI랑 맞물려서 좀 사람들이 의미를 뒀던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은 만약에 3.1%라는 금리가 장기적으로 적정하다는 게 맞다면 물가가 지금 2.4%잖아요. 현재로서는 일단. 그럼 실질 금리가 70bp 플러스인데 매우 제약적이라고 느끼는 게 사실은 전 타당한 것 같은데 왜 금리 인상의 논의가 나왔는지가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전무님 생각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마 그 이번에 중동 전쟁 때문에 굉장히 많이 우려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이제 그 관세가 지금 뭐 1회로 끝난다고 많이 얘기를 하고 파월 의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중동 전쟁은 사실상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장기화된다면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한 세 가지로 뭐 예를 들면은 굉장히 장기화된다든가 아니면은 지금 상태에서 어느 정도 그 뭐 소강 상태가 되면서 거의 이제 뭐 종전은 안 하는 그런 상황. 이제 마지막은 이제 아주 낙관적인 상황이죠. 뭐 전부 다 바로 이제 일주일 뒤에 다 피곤하니까 이제 그만하자 우리 이렇게 종전하는 게 있는데 그런 낙관적인 상황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두 가지 상황 중에서 이렇게 길어진다면 그러면 미국의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는 건가?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쓰지 마라 이랬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는 70년대에나 하는 것이 지금에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경기가 사실은 그렇게 나쁘지 않고 좋은 상태고 고용도 그렇게 나쁘지 않으면 물가도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올라갈 것으로 예견할 수는 있지만 아무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도 했어요. 시장이 이것을 갖다 어떻게 될지 많이 뭐 예상을 하고 전망을 하지만 그것은 뭐냐 아무 소용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니까. 실질 금리가 지금 숫자로는 70bp 플러스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물가가 더 오를 수도 있으니 일단 이렇게 냅두겠다. 이 정도로 사람들이 받아들였을까요? 그러면? 글쎄요, 이번에 보면 이제 PC가 2.7%라고 나왔잖아요. 예상치가. 네. 연말까지 PC가 2.7%면은 조금 오른 거예요. 저번 12월 말에는 2.4%였나요? 2.3%가 2.4%였죠. 그렇다고 보면은 한 0.34% 정도 오른 건데 올해 그러면은 사실상 0.3% 정도의 기대 물가 수준이 올랐다. 이것은 조금 많이 오른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성명서 분석 가져와 주신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번에 성명서도 그렇고 그리고 항상 또 파월의 입 그다음에 또 기자들이랑 무슨 이야기 하는지도 항상 좀 귀추가 주목이 되잖아요. 근데 뭐 항상 잘 모른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이번에 제일 많이 이야기했던 게 확신할 수 없다. 불확실성. 네,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었고 또 특히 경기 침체에 대해서 확신 없다,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 사실은 투자자 입장도 그렇고 경제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기준점 잡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파월도 연준도 지금 기준점 잡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근데 유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러한 품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제 저희가 보면은 에너지원이 이제는 이 70년대하고 비교를 해보면 뭐 70년대씩 이렇게 뭐 원유 파동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는데 그때하고는 많이 다르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제 에너지는 그때는 이제 석유에 굉장히 많이 의존도가 높았는데 최근에는 석유 그 소비량이 과거 70년대에 대비해서 절대 사용량은 한 반으로 줄었답니다. 지금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대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뭐 태양열도 사용하고 있고 원자력도 사용할 수 있고 기술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풍력도 대체로 이렇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직도 굉장히 석유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인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예를 들면 뭐 전기 그렇죠. 우리 핸드폰, 뭐 이렇게 뭐 옷들도 그렇고요. 모든 것들이 석유화학 제품도 많고요. 오늘 타고 온 뭐 택시나 아니면 뭐 버스나 이런 것들도 다 그 우리가 뭐 석유나 아니면 가스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오르더라도 필수재이기 때문에 공공재이기 때문에 물가에 주는 영향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굉장히 센시티브한 겁니다. 민감한 거죠. 역시 저희 성명서 그래도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서 갖고 오신 거 좀 보면서 좀 하면 어떨까요? 좀 한번 해볼까요? 네. 보시죠. 예. 크게 많이 변한 건 없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뭐 고용 관련해서는 살짝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그 실업률이 4.2%, 4.3%에서 네. 크게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리틀 체인지다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요구 문구가 하나가 들어갔어요. 이게 제일 큰 변화입니다. 이 빨간색인데요. 제가 안 좋은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The implications of developments in the Middle East for the U.S. economy are uncertain.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특히나 중동 상황, 국제 정치 불안 때문에 미국의 경제가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앞으로 미국 그리고 미국 경제에 대한 통화 정책을 운영하는 중앙은행의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의 연준 통화 정책은 예를 들면 재정 정책도 관계 없고요. 달러에 대한 정책도 관계 없습니다. 미국의 통화량과 그다음에 물가를 조절하는 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홀드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뭐냐면 지금 계속해서 모습을 보고 있다가 지켜보고 있다가 지금 이번 FOMC는 그러면 지금 모든 걸 스탑.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스탑. 계속해서 이렇게 정체되는 포즈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지금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아까 점도표에서 보셨듯이 한 번 정도 인하를 연말까지 위원들이 의사들이 전망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사실 불투명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아까 보셨지만 그 점 찍어 놓은 것들이요. 지금 이렇게 굉장히 넓어요. 특히 내년에 갈수록 굉장히 넓거든요. 그건 뭐냐면 확신이 많이 없다는 거죠.
그럼 이게 항상 데이터베이스잖아요, 파월이. 이번에 유난히 계속 모르겠다라고 한 거 보면 앞으로 FOMC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데이터 추가로 보면서 지금 그나마 언급을 한 지금 이야기가 나온 금리나 1회마저도 없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기자회견의 가장 큰 중요한 내용은 전 두 가지로 봤어요. 뭐냐면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세는 한 번의 임팩트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중동 사태, 이 유가발 물가 상승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우선은 아직 관세에 대한 영향을 갖다가 분석하는 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영향이 아직 시간적으로 앞으로 올 거기 때문에 그거 부서 보고 지금 이제 유가는 나중에 또 영향이 올 테니까 그걸 봐야 되니까 두 개가 한꺼번에 왔으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불안정해서 뭐 얘기를 못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관세 영향은 사라질 걸로 보지만 그래도 좀 더 지켜봐야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네요. 맞습니다. 예, 관세 영향도 아직도 더 지켜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더 관세 영향이 또 지금 더 봐야 되는데 거기다 대놓고 지금 유가 영향까지 왔으니까 우선은 가장 먼저 볼 것은 지금 먼저 우리가 물론 이제 그 관세에 대해서 뭐 미국 헌재에서 이렇게 이제 돌려주라, 네. 돌려주라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이게 돌려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상황도 아직 불투명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본장님, 제가 아까 그래서 그 성명서 너무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사실은 연준의 책무는 고용하고 물가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고용이 둔화된다는 걸 걱정하면서 플레이를 했었는데 만약에 그 고용이 중요하다는 지금까지의 책무를 지키려면 경제가 불확실하면 오히려 금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네. 이번에 S&P를 보면 경제 성장률을 전망치를 다 올렸거든요. 네. 그럼 말하고 행동이 다르고 그리고 그동안에 중시했던 고용도 안 보고 다시 물가를 보겠다라고 갑자기 방향을 바꾼 건데 이제 사실 한 번 남았거든요. 파월은 FOMC를 주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들어서 어제는 PPI가 같이 나오는 바람에 혹시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닌지 싶어가지고요, 제가. 미리 알았을까요? PPI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한 게 아닌데 증시나 금리나 이런 금융시장에서 그걸 같이 반응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네.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PPI 같은 경우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소비자 물가의 어떻게 보면 선행 지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말씀 주신 그 상황에 대해서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경제에 대한 해법이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왜 그러냐면 유가가 이제 오르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것 같으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금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금리 인하로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도 같이 나타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네. 예. 물론 이제 오늘 그 GDP 성장률이 견조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고용만 보면 신규 고용이 얼마 전에 보면 그렇게 안 늘어났거든요. 예. 신규 고용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절벽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고용이 안 좋아지고 지금 오늘 그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했듯이 지금 새로운 이제 고용에 대한 니즈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민자를 또 막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타이트하게 유지가 되는 거지. 네. 만약에 이민 풀고 하면은 사실은 지금 부직난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지 말라고 했지만 네. 사실상 사실상 경기 둔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살짝 일어나는 경우도 스태그플레이션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예, 예. 그런 용어로 정의됐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금리 인하를 계획했던 예를 들면 ECB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금리 동결을 하면서 관망 모드를 지속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네. 예, 지금 오늘도 보면은 일본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다들 지금 전 세계가 watch and see. 네. 우리 이제 관망 모드 이것으로 이제 다 변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물론 지금 미국 국채만 전 세계에서
금리 인상을 한 번 정도 반영한 것으로 지금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4.25면 그렇죠. 예, 한 번 정도 지금 뭐 반영된 거잖아요. 다른 나라 국가들은 그렇지 않아요. 국채들이. 네. 그게 좀 다른 점인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워치앤씨라는 건 결국은 어제 있었던 반응을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이 이게 약간 영구하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워치앤씨를 하고 있으면 뭐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니까 이 연준 사람들도 네. 그렇게 보는 건 조금 너무 과할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저도 이제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 연준도 모르는데 당연히 모르죠. 그냥 여쭤본 거예요. 의견을 제가 정답이라고 못하는데. 지금 이제 저도 이제 뭐 확률 이런 것들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정기 분포 이런 것들도 많이 네. 써요. 그런데 이제 제 이름도 정기고요. 근데 이제 웃겼습니다. 예, 네. 근데 이게 정기 분포 밖에 네. 이게 비체계적인 위험이라고 하잖아요. 네. 전쟁은. 그럴 때 전쟁이 들어가면 뭐 예측이 불가능한 거죠, 사실은. 어떻게 될지 이것은 이제 전략적인 시나리오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금융적으로 본다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를 보지 단기적이나 아니면 중기적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그냥 결국 전쟁이라는 외생 변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 연준 사람들이든 뱅크 오브 재팬도 웨이트앤씨를 했으니 우리도 그냥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그러면? 예, 근데 일단은 그 뭐 중앙은행이 있을 거고요.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전쟁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 사형 선고까지는 아니지만 너무나 뼈아픈 어떻게 보면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뭐 물가를 갖다 다스려야 되는 입장에서 유가가 이렇게 폭등한다는 건 너무 딜레마거든요. 네. 예.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뭐 해법을 갖다가 이제 재정 정책이나 아니면은 통화 정책 같이 갖고 가야 되는데 뾰족한 수는 없어 보여요. 이것도 전 갑자기 여쭤보고 싶은 게 물론 이제 이란이라는 곳과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지리적 특성과 뭐 유가와 연결된 거 이런 거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지난번 러우 전쟁이 시작돼서 한참 그 초반에 뭔가 영향을 받을 때 그 FOMC 때 파월의 입과 지금은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때만큼 심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는 성명서 자체만 봐도 모든 성명서 자체를 막 다 뜯어 고쳤거든요. 네. 예, 다 뜯어 고쳤고 특히나 그때는 뭐 조금 다른 상황이긴 했습니다. 지금보다는 이제 금리 수준도 굉장히 제약적이었기 때문에 높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경제에 주는 영향이 더 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기준금리가 3%대로 내려왔으니까 조금 더 그보다는 부담이 덜한 상태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번에는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참전을 해서 이것을 끝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러우 전쟁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사실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재정적인 부담을 많이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영향을 받지 않았나. 성명서를 보시면 엄청나게 다 뜯어 고쳤어요 그때 당시. 네, 네. 요 5페이지에 그 이제 월러 의사가 인하를 주장하다가 동결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네. 시사점 적어주시긴 했는데 제가 아까 잠깐 여쭤본 것처럼 그냥 월러 의사도 원래 연준 의장 후보였으니까 살짝 삐졌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래서 다시 워시가 의장이 되면 다시 또 약간 비둘기적으로 바뀔 수도 있지 않나라는 약간 막연한 기대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본부장님? 삐졌다는 건 공식 용어 맞죠? 이게 다른 용어가 삐쳤다. 이거 표준어 맞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게다가 두 번째는 다른 생각이 드는 거는 뭐냐면 지금 이제 케빈 월러 이제 차기 의장이죠. 워시. 케빈 워시. 예. 케빈 워시 이제 차기 의장이 지명이 돼서 이제 인준을 기다리고 있는데 케빈 워시 같은 경우는 이제 유태인이잖아요. 네. 예. 어떻게 보면은 릭 라이더하고 끝까지 갔었는데 경합을 해서 릭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갖다가 마이런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 반은 내렸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채권 운용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금리를 내리면 무조건 수익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 시장은 아마 릭 라이더가 되기를 바랬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제치고 케빈 워시를 지명한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우선 유태인입니다. 그죠? 유태인 같은 경우에는 대부업의 은행업이라고 하지만 은행업은 기본적으로 대부업이라고 봐요. 죄송합니다. 아, 그렇죠. 예. 아니, 은행에 계시니까.
지금은 이제 증권사긴 하지만 그렇군요. 네. 네.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하고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하는데 금리 차를 어떻게 보면은 취득하는 게 은행의 가장 큰 수입원이거든요. 네. 예. 그것을 영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과거 뭐 1000년 이상 그렇게 왔었죠. 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에서는 금리 인하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케빈 워시 뭐 지명자도 옛날엔 많이 뭐 매파적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갖다가 자기가 내리겠다고 비둘기적으로 나서도 지금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도 그렇고 많은 수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하는 상황이라면 하반기에 어떤 신용 상황이나 아니면은 어떤 문제가 닥치지 않는 한 금리 인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 선제적인 인하는 어렵다고 보시는 거네요. 굉장히 어렵죠.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말인데 그게. 선제적인 인하뿐만이 아니라 인하의 말을 지금 꺼내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청문회가 늦어지고 있는데 청문회에서 인하 얘기 못 할까요? 그러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 예. 예,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선거가 11월 달인데 그때까지 내리지 못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필연적으로 어떻게 보면 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이제 뭐 유가 여기에 따른 환율 이야기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이란이 카타르에 있는 가스전을 피격하다 보니까 유가도 굉장히 치솟는 일도 있고 했었는데 저희 유가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제 유가가 가장 많이 쓰는 지표 두 개가 있습니다. 브렌트유가 있고요. WTI. 브렌트유가 조금 고급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영국 그 북해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뭐 양질이기도 하고 그리고 운반도 편리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싸고요. WTI 같은 경우는 이제 서부 텍사스이잖아요. 웨스턴 텍사스니까 그런데 좀 뭐 황이 많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좀 가격이 좀 싸지만 그래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보시면 대체로 작년 말에는요 60불 60달러, 배럴당 60달러 이하에서 이렇게 많이 거래가 됐고요. 60달러 수준에서. 근데 최근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113달러 오늘 아침에 거래가 됐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거의 뭐 2배까지는 안 되지만 2배 가까이 지금 오른 상황. 게다가 WTI도 100달러를 지금 넘은 거는 최근에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유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은 이제 인플레이션에는 뭐 즉각적인 반응을 일어나게 되겠죠. 이제 뭐 석유 안 쓰는 거는 거의 없으니까. 저 유가가 전망이라는 게 너무 어렵긴 한데 지금 두바이유는 130불까지 사실 오르기는 했는데 그거는 뭐 특수한 영역이 있으니까 혹시 전망을 유가도 하시나요? 전망은 이제 커머디티 영역이잖아요. 왜냐면 이제 달러 통화량도 원래는 옛날부터 관계가 있었으니까 통화의 강세 약세랑.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것을 전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사실상 대부분의 이 상품 선물로 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상품 선물 리서치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로 가면서 이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지정학적인 전쟁이 일어나면서 호르무즈에서 전쟁이 일어날지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났고 사실 유가를 예측한다는 자체가 유가 자체보다 이것을 이제 그 운반을 해야 되잖아요. 운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뭐 브렌트유나 아니면 WTI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전쟁의 영향을 덜 받지만 두바이유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것도 당연히 올라가죠.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싸게 팔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이것을 이제 예측을 하려면 전쟁을 예측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예측할 수 있으면 이걸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2부에서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고요. 그거는. 네. 환율도 한번 볼게요. 이제 환율도 뭐 1,500이 이제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의 시선도 있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1,500원대가 이제 저게 말씀드리기가 좀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요. 지금 이제 1,500원대까지 오른 상황이라서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시죠. 이제 1,500원대 올라오니까 뭐 뉴스에서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뭐 17년 만에 2009년 이래 처음으로 1,500원이 넘었다. 사실상 우리나라 환율이 1,400원 넘은 것은 2000년대 전에는 거의 없었어요. 예.
간혹 가다가 있었고 뭐 금융위기나 이럴 때 잠깐 올라갔었고 1,400원이 넘었으면은 그때 당시에는 주로 미국과의 통화 수합을 위해서 이것을 갖다 진화를 했죠. 그래서 며칠 만에 이렇게 내려가고 이랬었던 경우인데 지금 2020년 이후에 1,300원대 그리고 1,400원대 이렇게 오랫동안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사실은 큰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환율이 이렇게 수년 동안 1,300원 비해서 오래 지속되고 있고 게다가 지금 CPI가 2%이긴 하지만 앞으로 유가가 이렇게 높은 수준에서 거래가 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은 올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이제 환율을 조금 이제 뭐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이제 뭐 전쟁이 빨리 끝나면 좋겠지만 이게 우리가 뭐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전쟁보다는 환율이나 물가 쪽에 굉장히 주안점을 둬서 몇 가지를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할지 이제 생각한다면은 왜 이게 생겨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1,500원 이상의 환율이 나타났는가?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율이 너무 오랫동안 지금 높은 수준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 되게 많이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달러에 대한 선호도도 계속 이제 유지가 된 거고 지금 달러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시장에서 달러를 선호해 왔는데 지금 이러한 어떻게 중동 전쟁이 발발을 하니까 당연히 이제 달러는 안전통화이기 때문에 안전통화에 대한 선호도가 더 생겨서 달러에 대한 수요도 더 생겼고요. 두 번째로 본다면은 지금 이제 현재 우리나라 뭐 내부적인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제 확장 정책을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그게 약간 일본과 한국의 좀 비슷한 점이에요. 지금 확대 재정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꼭 필요하긴 하지만 이런 차원에서 확대 재정 정책을 갖다 투자 차원에서 하더라도 돈이 나가긴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내노믹스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뭐 추경이라든가 이런 어떻게 보면 확대 재정 정책은 필연적으로 환율을 올라가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여러 가지를 잘 고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오실 때 여쭤보고 싶었던 게 당연히 전쟁은 누구도 예측을 못하는 거니까 제가 뭐 절대로 본부장님 무슨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쟁 전에는 이제 올해 연말까지 어느 정도 원화의 강세를 예측하셨다고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거는 뭐 전쟁이 났으니까 다른 얘기가 됐기 때문에 지금 전쟁 효과가 있어서 이만큼이 오른 거다. 아니면 뭔가 다른 이슈가 있어서 오른 거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도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 힘들 거다.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서 둘 중에 어느 쪽에 더 가까우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이제 예를 들면은 그 3,500불에 대한 그 투자 안건 있잖아요. 미국에 대한 투자. 예, 그게 이제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네. 아직까지 지금 그게 이제 계속해서 해결이 안직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중동 전쟁이 이렇게 발발을 했고요. 이런 것들이 뭐 국지적인 위험들이 많이 영향을 주긴 주는 거죠. 네,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은 지난번에 왔을 때도 저희가 블루아울 하면서 질문 드렸었거든요. 사모 쪽에 이제 신용 리스크와 관련한 거. 그때도 이제 당장은 아주 위험한 것까지는 아닌데 뭐 몇 가지 전제 조건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럴 땐 위험 신호를 보자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근데 계속해서 이제 사모신용 우려가 나오는 부분을 뭐 시스템적 위기나 리스크로까지 봐야 할지라는 판단도 이제 중간 점검 삼아서 한번 다시 여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기엔 좀 어떠세요? 전반적으로 사실 이 블루아울이나 이런 그 사모 뭐 펀드 이제 뭐 프라이빗 크레딧인데 이제 그 개인들이 돈을 모아서 이제 기업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기업들은 그 중간에서 개인들과 기업들 사이에서 이것을 이제 거간 노릇을 하는 거죠. 근데 일부 이제 소프트웨어나 테크 기업들이 이제 요즘에 많이 이제 잘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환매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뭐 현금화한 경우가 사실 블루아웃이고 다른 이제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좀 판매를 갖다가 중단시키거나 아니면 제한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뭐 이렇게 디폴트 그런 상황까지 진행되는 전이되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상업용 부동산이나 이런 데 전이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자세히 저는 이제 보고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SRF 잔액도 저번 때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월말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해서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거는 여쭤보고 싶었던 게 사실 진짜 냉정하게 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들이 돈을 모아서 펀드에 가입을 하고 이제 그게 대출로 뭐 어느 게 선후관계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만약에 이 돈을 여기서 못 갚으면 이 금융기관에 사실 문제는 없잖아요. 뭐 나중에 이제 그것을 이제 구상권을 아니, 펀드니까 운용사는 책임이 없거든요. 운용에 그렇죠. 원래는 원칙. 뭐 이제 그렇죠. 이제 투자자가 그것을 이제 감내를 해야 되는 그런 구조인데 네. 상호형 부동산도 그랬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몇 년 전부터 그랬는데 사실 미국 경제 시스템에 문제가 지금까지는 사실은 없잖아요. 예. 이것도 혹시 그렇게 비슷하게 보는 건 어떻게 보세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신용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예금과 같이 뭐 보증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로스로 다 손해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투자자가 그 예, 투자한 펀드 투자한 사람이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이 손해를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렇게 되죠. 정말로. 예, 끝까지 그렇게 가면. 되면 이제 옛날에 이제 뭐 서브프라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 투자 객체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거라서 달랐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투자 방식은 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신용 문제에서 이렇게 전이 됐기 때문에 시작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신용 문제이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때는 제가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서프라임 사태 때는 그런 프로덕트 투자를 많이 했는데 개인도 물론 했지만 은행들이 다 그걸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은행들이 그때 PI 투자가 될 때여가지고 예를 들어 A 은행이 B 은행 거 CDO를 사주고 B 맞습니다. 은행 이런 식으로 사줘가지고 서로 수수료만 먹고 이랬다가 터지니까 금융 시스템이 무너졌던 맞습니다. 게 서프라임인데 지금은 은행들이 그런 거를 PI를 못 하니까 맞습니다. 전부 셀다운을 해가지고 약간 개인이나 다른 투자자한테 팔았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은행 시스템의 문제는 터져도 없지 않냐 이런 주장은 혹시 너무 과한가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과도하게 한 게 이제 리만 브라더스였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망한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다 망하긴 망했죠. 했는데 지금 뭐 그렇게 하는 금융기관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지만 다른 쪽에 어떻게 보면은 뭐 아직 불씨는 남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항상 언제든지 그 신용 위기는 부동산에서 거의 많이 시작이 됐어요. 네. 근데 부동산 문제가 뭐 제기가 되려면 개인의 신용 상황이라든가 기업의 신용 상황이 안 좋아져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죠. 돈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나 아니면 개인이 돈이 많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터져도. 그렇잖아요. 근데 안 좋은 경기 상황에서 돈도 가뜩이나 없는데 또 터져요. 투자가. 그럼 이걸 변제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다른 데서 도미노 같이 이렇게 계속 터지는 거죠. 이제 네. 그런 상황이 일어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보시는 네, 거죠? 그 정도까지는 보지는 않지만 지금 뭐 유동성은 그렇게 많은 상황 같지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환율이 오르는 것도 뭐냐면 원화 유동성이 지금 되게 많아요,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외화 유동성, 그다음 원화 이것의 이제 교환 가치가 사실은 환율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계속 오르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미국으로 본다면 단기 유동성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봐야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금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유가, 뭐 환율 그리고 신용 상황까지 짚어봤는데 사실은 매크로 이야기로 좀 운을 띄었잖아요. 사실 반도체 AI 이야기 정말 저희가 경제 방송하면서도 정말 많이 언급을 하는데 요즘 좀 지겨워졌는데 다시 또 재밌어졌습니다. 네, 워낙
이익 추정치나 이런 게 나오니까 관심이 더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매크로 불안이 멀티플을 좀 깎아먹으면 실적과 주가의 괴리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좀 금리 공포가 앞으로 좀 어떤 영향을 끼칠지라는 우려도 들고요. 글쎄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은 그 수출이 잘 되고 있거든요. 전년 대비해서 30%나 올랐고, 게다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수출이 100% 이상 늘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끌어가는 상황인데, 조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 유가 그리고 뭐 환율 상승, 이것 때문에 이 아까운 돈을 막 깎아먹고 있다는 게 조금 아쉬운데, 이제 앞으로 그것들을 이제 조금 뭐 정리했으면 좋겠고, 이제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클이 많이 좌우되잖아요. 근데 뭐 사람들이 이제 전문가들이 2027년까지는 공급난이다, 뭐 공급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한 몇 년 전까지만 하면은 또 그런 어떻게 보면 전망이 틀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게다가 최근에 이제 HBM이 나왔는데, HBM에 따라서 이제 많이 판도가 달라지긴 했지만, 또 나중에 2020년 이후에 만약에 정점을 찍고 그때 가가지고 설비를 갑자기 줄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그때 가서는 공급 뭐 과잉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려가. 그렇게 되면 또 그에 대한 대비를 조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막 제가 보면은 뭐 첨단 산업 기술 집약적인 산업들이 이제 많이 생겨났다고 봐요. 예전하고 달리.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면은 반도체도 있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 반도체만 있지 않느냐 한국에. 아니죠. 왜 그러면 2차 전지도 굉장히 지금 많이 발달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2차 전지 중에서도 불이 안 나는, 그렇죠? 그죠? 발화가 안 되는 그런 전지도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요. 게다가 뭐 초전도 물질 이런 것들도 있고, 게다가 최근에는 방산까지도 지금 뭐 수출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많이 언제 우리나라가 무기를 수출을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본다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방면에서 수출 물품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갖다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물품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수출품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술 집약적이고 자본 집약적인 그런 산업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가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를 지금 끌고 가고 있지만, 이제 뭐 대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거시적으로 보나 미시적으로 보나 앞으로 우리나라 미시적으로 봐도 산업 측면에서 계속 이제 예를 들면은 이것이 잘 안 되더라도 다른 게 잘 되면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나타날 거라고 봐요. 예를 들면 우리 집에서 과일 장사를 한다면, 지금은 뭐 사과가 잘 팔리지만 다음에는 사과가 안 팔려도 뭐 바나나나 딸기가 잘 팔려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면 된다고 생각해서 크게 뭐 걱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 다뤄봤는데요. 역시 FOMC 다음 날에는 꼭 본부장님과 함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본부장님 보내드릴게요. 오늘 1부 변정규 다이와증권 코리아 FICC 상석 본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